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비판 좀 많이 했는데 얘가 사실은 세대 간의 폰지 사기에 가까운 구조잖아요. 얘가 제일 큰 문제지만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국민연금 기금의 이제 수익률이랑 포트폴리오 거기에 따른 우리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 투자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다른 연기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우리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썩 뛰어난 편이 아니죠. 특히 캐나다의 연 11%의 성과랑 비교하면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연기금이 88년부터 운영이 됐어요. 지난 36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5.92%니까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 36년 동안 우리 M2 통화량을 보면요. 거의 50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92%가 정말로 괜찮은 수익률인지 약간 의심이 들죠. 근데 애초에 이 기금의 어떤 목표 수익률 보면은 4.5%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낮죠, 사실. 지금도 거의 자산의 36% 정도가 채권이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채권 비중이 높으면은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나마 채권 비중이 줄어든 게 이 정도예요. 예전에는 채권 비중이 훨씬 높았거든요. 2008년 자료를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채권이 81%예요. 뭐 거의 뭐 채권이었죠. 그럼 그 이전에 뭐 88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돈이 그냥 채권에만 투자돼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운영했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88년에 우리 국민연금은 500억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1000조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환산하면은 2000배 이상 기금이 성장해 온 거예요. 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이 연금을 타먹는 노인들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금이 계속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서 2000배 쌓인다. 그러면 이런 돈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할까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될까요? 100년의 S&P 500이 성공 확률을 보면은 투자 기간이 당연히 길수록 성공률이 올라가잖아요. 20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100% 성공이었어요, 100년 동안. 그럼 36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이 쌓인다? 당연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야죠. 주식 비중을 높여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맞았던 거예요.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번 이유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보험사가 많고 철도 회사 이런 현금을 꾸준히 버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현금으로 공격적으로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 인력들은 이제 다 전문가들이에요. 이렇게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급 구조 아래에서는 당연히 주식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 기금에 유리하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투자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손실을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전 기사인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손실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막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주가 떨어지면은 야 국민의 노후 자금을 최후의 보루를 국민연금이 투기한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주식은 도박이라는 인식이 예전에도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진짜 너무 넘쳐났죠. 그러면 이제 운영력 입장에서는 와 투자 괜히 공격적으로 했다 손실 나면은 누가 이거를 감당해요, 그쵸? 당연히 무리하지 않겠죠. 그냥 채권으로 예전엔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용만 해도 4.5%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수익률이 왜 그럼 예전에 낮았냐는 비판은 지금 수십 년 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할 바 아니죠. 지난 25년간 이 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잖아요. 똑같죠. 내 임기 안에만 문제 안 생기면 돼. 그 이후에는 뭐 내가 알바야? 알바노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여기 있는 국가들이랑 저희는 다른 게 이 국가들은 선진국이잖아요. 고령화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36년이나 계속해서 기금에 돈이 쌓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이 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이제 기금에 계속 돈이 쌓이기만 하는 일명 투자의 황금 시간은 이제 끝나고 있거든요. 3년만 지나면은 이제 보험료 수지가 역전돼요. 즉 젊은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노인들이 타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금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고 우리 기금에 쌓인 돈을 내줘야 하는 거죠. 유출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기금이 워낙 커서 이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이걸 커버하면은 한 15년 정도는 기금이 줄지 않고 뭐 쌓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수지가 이미 역전됐는데 지금에 와서 주식 비중을 엄청 높여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또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수익률이 낮았던 국민연금 원인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돈이 들어오기만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랬다가 손실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더 심해요. 지금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국내 자산 비중이 너무 커요. 국내 주식이랑 그리고 국내 채권 비중을 합하면 그러니까 이번 6월 기준으로 봐도 42.6%인데요. 이게 너무 크죠, 국내 비중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국내 비중을 줄여온 게 이 정도예요. 2011년 자료를 보니까요. 국내 채권 64%, 국내 주식 17.8%, 그러면은 기금의 80% 이상이 그냥 국내 자산에만 몰빵돼 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은 글로벌 비중으로 보면은 1%밖에 안 돼요. 근데 1% 시장에 무슨 80%를 투자하고 지금도 지금 42%를 투자한다? 이게 우리나라 정말 자산 시장이 막 80배, 40배나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88년도부터 국내 주식은 6.5%, 근데 해외 주식은 11.04%, 국내 채권은 3.6%, 해외 채권은 4%죠. 그러니까 해외가 훨씬 유리해요. 최근 3년으로 보면 더 심각한데요. 국내 주식은 연평균 0.2%, 국내 채권은 0.15%. 이거 뭐 0.5%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은 연평균 거의 12%, 해외 채권은 3.5%. 올해 잠정치도 딸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해외 자산의 성과가 월등히 뛰어나죠. 국내 자산은 사실 투자하면 안 됐어요. 투자 매력이 너무 떨어지죠. 저도 사실 2017년만 해도 이제 국내 주식에 100% 투자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부터 점점 이제 주식을 옮겨갔는데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이랑 비교해 보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야,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인데 그러면은 이런 국내 주식시장을 좀 떠받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연기금은 안전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우량 자산 해외에 투자해서요. 수익률을 높이고 그리고 기금을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국내 주식에 무너져가는 이 자산 가격을 받쳐주면서 이런 기회비용을 다 날리냐 이거죠. 3년 연평균 수익률 0%대는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은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때, 즉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권 승계할 때 좀 도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가 이미 국민연금이에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를 자꾸 보낸다. 그래서 기업을 정치적으로 핸들링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많이 사고 있는데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국내 주식 투자 안 했으면은 이런 비판이나 의혹도 자유롭잖아요. 이미 연기금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그냥 한국 증신 투자 안 하는 게 낫다는 회의론이 나오는데요. 이미 국내 주식시장이 제일 큰 손이에요.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갑자기 돈 빼면은 충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주식도 심각한데요. 이제 국내 채권은 더 심각해요. 채권은 주식보다 비중도 더 크고요. 문제가 더 많은데요. 국내 채권도 솔직히 말하면 투자 매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미국보다도 낮죠.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의 변동성은 더 낮아질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장률이 이제 미국보다 낮아지거든요. 그 장기로 보면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서 이 원화 가치에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은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들어왔다 해도 이게 끝나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원화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력 없는 국내 채권을 너무 많이 투자했죠. 그리고 지금도 30% 정도 투자하고 있고. 이게 왜 그랬던 걸까요? 연기금의 국내 채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은 44% 대부분이 이제 국채예요, 절반이. 그 나머지는 거의 공기업들이 많은데요. 한국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뭐 한국가스공사.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채가 엄청 많은 공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연기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좀 부양했던 것처럼 부족한 국채 수요나 이런 공기업 채권에 투자해서 부실한 채권 수요를 좀 떠받치려는 의도가 있었겠구나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정부는 뭐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는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죠. 특히 내년에는 뭐 돌려막기용 200조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누적 국채 발행량 1000조에 대비하면은 20%예요. 그러니까 엄청 찍는 거죠. 국채는 계속 찍고 있는데 이 국채를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원래 국채를 사는 가장 큰 손은 보험사예요. 근데 보험사가 2022년을 기점으로요. 이게 보유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중은 이미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령화가 보험사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기만 했는데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아프죠. 죽기도 하고 보험료 지출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점점. 예전에는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연금보험이니 뭐 연금저축성 보험이니 이런 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럼 이 돈으로 국채를 샀는데 이제 진실이 많이 알려졌죠. 보험사에서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점차. 그럼 보험사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사 국채를 못 사는 거죠. 그나마 국채 보유가 계속 증가하는 곳은 이제 은행이거든요. 이거는 은행이 은행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아마 퇴직연금 시장 때문일 것 같아요. 퇴직연금 시장이 지금 거의 400조 원 엄청난 시장인데요. 90%가 원금 보장 상품이에요. 그 대부분은 은행에 묶여 있는데 여기 은행에 있는 이 연금의 대다수는 아마 국채로 투자돼 있겠죠. 사실 퇴직연금도 이거 노후자금이잖아요. 그럼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정부는 퇴직연금 이런 투자 활성화에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해를 안 가는데 이제 이거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지금 가뜩이나 이 국채 시장이 수요가 줄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의 엄청난 돈이 갑자기 투자 쪽으로 간다? 그것도 거의 이제 해외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국채를 다 던질 텐데 그럼 이런 수요를 누가 받아줄까요? 그쵸? 그리고 IRP 계좌에 30%도 이제 투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전자산을 묶어놔야 되는지. 이것도 국채예요. 국채랑 국내 채권인데 이거 풀어주면은 얘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채나 채권 수요 때문에 정부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 활성화도 못 시키고. 개인들한테 좀 팔아먹으려고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미 뭐 미달나고 청약도. 이거 개인 투자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기금도 사실은 국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빨리 털어내고 싶겠지만 이게 정부가 아무래도 압박을 하겠죠. 빨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정리하는 중이겠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국채 보유를 늘리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조만간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 외국인 자금이 계속 있을까요? 그런 말도 있어요. 연기금이 보유한 우리 국내 채권 중에 일부는 이제 디딤돌 대출, 혹은 뭐 전세 대출, 혹은 뭐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신생아 대출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성 대출에 MBS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만들어서 누군가 이 채권을 사줘야 대출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채권의 제일 큰 손이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거죠. 즉 국민연금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말을 믿고 싶지 않은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 채권 보유 비중 보면은 2위가 한국주택공사고요. 그리고 5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을 안 하기에는 너무 좀 절묘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너무 과도한 비중으로 국내 자산에 투자해 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수익률 관점에서 매력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심지어 국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좀 추측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런 간섭 없이요 독립성이 보장돼서 애초부터 해외에 우량 자산에 잘 투자했었다면은 지금부터 당연히 수익도 높고요 기금도 훨씬 더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개혁할 때 부담감도 훨씬 덜하겠죠. 만약에 이건 뭐 지난 얘기긴 한데 2000년 초반부터 들어오는 엄청난 이 1000조 가까운 돈을 QQQ에만 그냥 투자했으면은 그러면은 뭐 기금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었는데 투자를 안 했죠, 열심히.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두 번째로는 국내 자산에 너무 투자 비중이 높았어요. 이거는 매력적이어서가 아니고요. 좀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너무 늦긴 했지만 이게 조금씩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보다 지금 주식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자산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자산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요. 당장 국내 자산을 막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뉴스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당장 국내 주식을 매도해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금이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1000조 기금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20%라고 하면은 200조잖아요. 근데 이거를 20%를 몇 년 뒤에 17%로 낮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기금이 1200조로 늘어나면은 그래도 국내 주식은 204조 원, 오히려 4조 늘어나죠. 근데 이제 이게 영원하진 않겠죠. 계속 비중이 줄어들면 언젠간 고갈되잖아요. 대략 3년 뒤를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제로 국내 주식을 연기금이 이제 파는 거예요. 매도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계속해서 금액이 커지겠죠. 매도하면. 그래서 국민연금은 언제나 국내 주식을 사주기만 하는 국내 증시 구원자라고 불렸죠. 제가 볼 땐 이거 호구인데 호구. 이 역할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고요. 이제 저승사자로 돌변하죠.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자본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더 문제예요. 국내 주식은 그래도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실제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유일하게 비중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게 국내 채권이거든요. 국내 채권을 실제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은 이거 일시적인 거다. 그냥 뭐 포트폴리오 조정한 거라고 우리 시장에 뭐 영향력 미미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개인들이 많이 사줄 거라 걱정 말라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될까요? 자, 국민연금이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은 이제 기금이 고갈될 때 이걸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남았어요. 왜냐하면 2055년 예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30년 남았잖아요. 물론 30년 후에는 뭐 생각지 않은 지옥이 펼쳐지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죠. 근데 먼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은 이 연기금의 자금이 계속 쌓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랑 채권 시장이랑 심지어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사줬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부양이 안 되고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되면 생기는 이 시장의 충격이 더 문제인 거예요. 물론 기금에 쌓여있는 돈을 우리 계속 굴려 수익이 나잖아요. 이 자본소득이 있으니까 완전히 기금이 그 적자로 돌아서는 거는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는 2040년이니까 15년 남았죠. 그러면은 앞으로 15년 동안은 계속 이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더 낮아지잖아요. 고갈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국내 자산 시장을 계속 부양하자니 기금 수익률이 낮아져서 고갈이 빨라져요. 그럼 수익률을 높이자니 그럼 해외 자산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국내 자산 불량이 그러니까 붕괴가 더 빨라지겠죠. 채권 시장에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 요금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리고 교통비도 그렇고 대중교통, 가스 요금도 그렇죠. 이게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이 국민들 눈치 보느라 못 올렸어요. 요번에도 동결 했잖아요. 한전이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채권 발행해서 지금 연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기금이 이런 채권을 슬슬 팔기 시작한다? 국채도 팔고 그럼 우리가 이런 쌌던 싼 전기 요금부터 모든 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민연금도 폰지 사기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보험 혜택이 과연 진짜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스, 전기, 교통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이 혜택들은요. 사실 후세대 이제 미래의 기회를 뺏어서 먼저 땡겨 쓴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영수증이 슬슬 청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런 걸 좀 늦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 자산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다급히 지금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번 개혁안을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던데요. 저도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죠. 근데 딱 하나의 개혁안을 냈잖아요. 근데 이런 용기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정부도 이 개혁안 하나를 못 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물론 뭐 이게 전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러면 이제 고갈은 더 빨라지고 이제 막을 수 없겠죠. 그래서 후세대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 줄 요약하면은 연기금은
굉장히 유리한 구조였어요. 투자하기에. 근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죠. 수익률이 낮았고, 그리고 우리 국내 자산 시장의 부양을 위해서 기금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국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 4년 후부터는 이제 국내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의 연기금 투자는 많이 아쉽죠. 근데 이거 지나간 과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앞으로의 연기금 개혁이나 이제 앞으로의 운용 방향도 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개인 자산을 잘 투자하고 관리하는 거죠. 연기금의 이런 투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기금처럼 안정적으로 돈이 좀 들어오기 하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적금이나 채권 같은 것보다 주식 비중이 높아야 돼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수익률이 나왔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개인은 내 자산에 대한 성과는 내가 직접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가능하면 높여야 돼요. 투자 기간이 길 때는. 두 번째는 당연한 거겠죠. 국내 자산보다는 당연히 해외 자산 비중을 높여야겠죠. 연기금은 당장 다 팔고 아마 옮겨가고 싶겠지만 못해요. 눈치 보느라 천천히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인은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국내 자산을 팔고 넘어갈수록 환율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 국내 자산이 매도될 때마다 이런 자산 시장의 충격은 우리 경제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세 번째인데요. 투자 능력보다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그 자산의 배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연기금의 운영력은 딱히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쉽지 않지만 해외 주식이 연평균 11%면은 그래도 꽤 준수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의 운영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나빴던 거는 기금의 자산 배분이에요. 즉 국내 주식이랑 국내 채권 비중이 높았던 게 이 패배 요인이거든요. 흔히 운용 능력도 중요하고 뭐 투자 스킬, 그쵸? 그리고 뭐 매매 타이밍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결국 장기적인 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산 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 말에 좀 공감은 했는데 딱히 와닿진 않았는데 이 국민연금 기금을 보니까 딱 와닿았어요. 아, 이게 참 자산 배분의 실패구나. 각 운용령들이 아무리 각 그 자산별 운용을 잘했어도 결국 배분이 엉망이면은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개인 자산 관리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픽을 하고요. 좋은 ETF, 좋은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해도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낮으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금액이 적으니까. 반대로 너무 높아서 내가 멘탈이 흔들려서 중도에 포기하면은 이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내 재무 상황이나 혹은 내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잘 맞게 내 부동산 자산 그리고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그리고 주식 같은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할 수 있는 에셋 얼로케이션 이게 자산 배분이 우리 개인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 마지막으로 하면은 자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급이 안정적일수록 당연히 주식 비중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국내 자산은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해외 쪽 자산 비중을 키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투자 능력이나 뭐 투자 스킬 뭐 이런 답장한 것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자산을 노출하는 거, 그 비중을 찾는 게 제일 핵심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